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탈당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총선에서 신당의 목표 의석수 50에서 60석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 60석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이제 공천 절차가 일부러 자꾸 지연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신당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차츰 나올 걸로 봅니다. 자, 먼저 이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희망처럼 뭐 숫자를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5, 60석 이하까지 나오는데 정치 취재를 오래 해보셨지 않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실은 본인의 희망이죠. 근데 그 희망이 과연 달성될 것이냐는 건 저희 같은 이 현실 정치를 관찰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과거 경험, 뭐 통계 이런 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제3당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50석을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987년에 이제 YS와 DJ가 경쟁을 할 때 그때 그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도 50석을 못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제3지대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50석을 넘기라는 것은 만약에 넘는다면 새로운 기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 2당이 이제 워낙 그 뭐 사실 중앙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의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뭐 5, 60석까지는 무리이고 뭐 하여튼 그 교섭단체 확보 아마 이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5, 60석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신경민, 최은열 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탈당을 하고 신당 합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추가 합류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는 뭐 결단에 의해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류는 뭐 당연히 나올 건데 이것이 공천을 이렇게 계속 지연을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공천이 되면서 그 공천의 공정성 시비나 아니면 내부 반발이 일어나면 그때서부터는 한두 명씩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현역 지역구에 친명 인사가 간다. 이런 지역만 해도 거의 30여 곳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수가 민주당의 경우 합류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도 지금 뭐 컷오프 20% 하위한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보면 당연히 뭐 그 정도 선에서의 합류는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뭐 빅텐트 싫어한다니까 뭐 빅하우스 내지는 빅맨션에 모일 수 있는 숫자는 그 정도는 된다. 그러나 다 올 것인지 중간에 불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빅텐트 얘기하시고 빅하우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뭐 미래연합 대연합 또 있고 또 뭐 김종민, 조웅천 창당 준비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편집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그냥 제3지대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성공하는 건지 과연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이제 헌정사를 들먹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두 명, 한 명 정도의 명망가가 중심이 된 제3당 이런 경우가 성공한 경우는 제법 있어요. 뭐 정주영 전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뭐 통일국민당이라든가 JP의 자민련, 뭐 안철수 대표의 뭐 국민의당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명망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낙연, 이준석 뭐 그다음에 뭐 조응천,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제3지대가 하나의 텐트, 뭐 텐트를 싫어한다니까 그럼 뭐 빅하우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번에 제3지대 이게 그 하나의 그 지붕 아래 모인다면 모여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것도 한국 헌정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연 그럴 것인가?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조금씩 이렇게 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랑.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불신이 쌓이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이 아마 앞으로 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좀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 러시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은 뭐 공천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예. 그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야당 당대표의 피습 사건, 테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사이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동정론이랄까요?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국면이 완전 전환돼 버려 있는데 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보면은 민주당에는 이것을 정리해 줄 만한 큰 스피커, 그러니까 뭐 자잘한 스피커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큰 스피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목소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당무에서 어떤 결정, 의사결정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빠르게 당무에 복귀하는 게 좀 맞겠다. 그러나 어쨌든 의료진이나 아주 그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의 경우는 네네. 또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 의지로는 빨리 당무에 복구하려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이요. 이재명 이 대표 피습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한규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는 뭐 가장 좋은 축이었던 것 같아요.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일단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 김한규 의원 발언과 관련한 결정입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본인도 이제 피해자가 돼 보니 느낀 게 있을 거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원외 친명 조직 비판 성명을 냈고 김 의원이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보셨습니다만 경고 처분 내렸어요. 글쎄요, 일각이긴 합니다만 저게 경고 처분 내릴 감이야?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김한규 의원의 의도를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오 정치 청산 뭐 이런 네.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걸 옹호하다가 예. 근데 표현이 너무 과격했죠. 뭐 선열 낭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듣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서 이제 저런 경고가 나왔을 걸 보는데 네. 저는 뭐 저건 충분히 엄중 경고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현역 국회의원이 네네. 그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뭐 그 유보를 달지 않고 저런 식의 그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씀으로써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불쾌감을 안겼다면 예. 당연히 엄중 경고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삼을 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했던 엄중 경고나 당원 자격 정지나 당직 자격 정지와 같은 그런 기준에 맞춰 볼 때 이거는 합당한 거냐? 오히려 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네. 당무에 빠르게 복귀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딜레마겠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8일인가 있었던 그 재판이 22일로 미뤄져 있는데 예. 그 재판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더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 측의 변호인들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당무가 지금 굉장히 경무인데 그런 건 할 수 있고 재판은 못 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당원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뭐 중간지대라든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 예. 이런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판부도 역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도 출석을 해야 되고 당무에도 복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이제 참석을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한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좀 광폭 행거에 나선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 가서 또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신경이 좀 쓰이겠죠. 그렇죠. 뭐 안 쓰인다고 하면 뭐 이상한 건데 사실은 저게 계양을은 아니에요. 그렇죠. 계양갑. 이제 계양갑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신년 인사회차 가는 거니까 네네. 뭐 특별히 이제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이건 아니고요. 예. 그냥 순회하다 보니까 인천에 또 마침 그 신년 인사회가 있는 곳이 이제 계양갑 계양을의 옆 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오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17개 시도 순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자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에서 지금 다시 출마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역에 이제 이른바 자객 출마를 할 걸로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렸던 전국의 지원 유세도 다녀가면서 내가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이 그림이 과연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원희룡 전 장관이 오면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아마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이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여야 공천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오늘요 첫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일정을 논의를 합니다. 이 당원과 국민투표 비중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형하는 방안, 또 험지 수도권 공천 심사를 먼저 한 뒤에 탈락자 반발 가능성이 큰 영남을 마지막에 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글쎄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 지금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요. 예. 그 영남권 물갈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영남권에 상당한 숫자를 영입했어요. 네. 그럼 영입하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공천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영남권 대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역 의원들을 빼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 현역 의원들이 순순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냥 출마를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제3지대의 뭐 빅하우스 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너무 빨리 결정을 해주면 제3지대의 빅하우스가 더 커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영남권 공천을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수도권 물갈이를 그 강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출마를 안 하면 좋은데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당으로 갈 경우 이것도 또 이제 제3지대죠. 그러네. 이렇게 갈 경우의 문제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수도권 공천을 가능한 한 뒤로 좀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현역 물갈이 논의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3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했고요. 내일은 4선 중진들과 또 오찬 자리를 갔습니다. 일단 뭐 현역 물갈이나 불출마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도 내일 4선 의원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선 중진들도 예민한 그룹이잖아요. 왜냐하면 예. 중진들이 지금 어떤 대상입니까? 험지 출마나 불출마, 당에 대한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사선은 더 하죠. 네네. 근데 그렇게 예민한 그룹에다가 대고 그렇게 당대표가 가서 뭐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뭐 결국은 뭐 경청을 위한 스케줄이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봤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재밌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김기현 네. 전 대표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 뭐 이제 사실상 뭐 불출마도 페이스북 불출마를 하고 지역에 그냥 가서 뭐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 지역 선거운동만 하고 네.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나 이런 입장에서 지도부 입장에서 이걸 칭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선공 후사하라고 선당 후사하라고 했는데 선사 후당한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이게 뼈 있는 말을 해서 또 하면
김기현 대표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룹을 다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의례적인 인사만 할 수도 있고 네. 좀 뭐 관전 포인트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6선이고 이제 7선 도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네. 글쎄 뭐 당내가 만만 잘 하는 사람이 없어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김무성 전 대표의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네네. 여야를 약간 떠나고 중간지대 정도의 그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여야의 정치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누구를 콕 집어서 후퇴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여야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네네. 아마 본인의 그 공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부산 지역이고 중영도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겨냥해서 본인이 출마 선언과 여러 가지 비판 칼날을 세워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한 점이 저는 눈에 띄어요. 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공천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의 주장은 늘 상향식 공천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경선 방식을 선호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영도가 다른 지역의 다른 식의 공천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 아마 무소속 출마까지도 각오한 선언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예. 중영도가 부산에서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험지에 속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예. 한동훈 그 비대위가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마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성추문 의혹에 연루된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문제를 두고 내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강의원 특보에 대한 뭐 어떤 조치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거나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게 뭐 현근택 부원장도 있고요, 정봉주 전 의원, 광의원 특본 뭐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박용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저 말이 맞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눈높이가 이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예. 국민의 눈높이가 있고 내 식구의 눈높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는 국민의 눈높이예요.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 춘풍추상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그 모범을 보여야만 우리에게도 당신들이 할 말이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읍참마속 이런 거를 보여줘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그 뭐랄까 증폭, 이야기의 증폭도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부 친명계에서는 이게 지금 그 아무 말 대잔치다,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세요? 일부 친명계의 잣대가 일부 친명계의 잣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사적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뭐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고 뭐 그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공적 책임이에요, 공적 책임. 왜? 여기에는 법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공적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모범을 보여서 국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공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근택 부원장 피해자와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좀 노출이 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이석주 씨하고 현근택 부원장, 그다음에 이 피해 여성 3인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모여서 이제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현근택 부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근택 부원장이 워낙
그 이재명 대표가 챙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합의를 이루고 나서 아마 총선 공천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뭐 망천이 된다라고 하는 저 국민적 눈높이도 지금 친명계가 공격하는 이유가 현근택 부원장의 사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현근택 부원장이 여기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합의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준다. 이럴 경우에 이제 성남 지역 전체에 미치는 민주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을 어떻게 지금 성희롱과 관련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 이것이 지금 공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식구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느냐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요. 감동이 총선 전체 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공천의 좀 모양새는 그 몇 개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략공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잣대가 똑같아야지 우리 잣대가 다르고 남을 바라보는 잣대가 또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중진들 헌신하라 그러고 다 빼낸 다음에 누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잖아요. 그 누가 올 것이냐가 윤 대통령 사람들, 검사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전략공천 지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략이 없고 새로운 인물이나 메시지가 없이 이재명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의힘의 공천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